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려 정치 외교 끝났고요. 이제 고려 경제하고 사회를 지금 할 겁니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0강 3분의 1을 여러분들이 끝내신 거예요. 와우. 자, 제가 얘기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쭉 달려가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네. 자, 오늘은 이제 경제와 사회편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려와 경제 사회편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몇 가지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에서 여러분들, 조세. 네. 조세. 세금을 거두는 어떤 그런 방법이잖아요. 이 조세는 어떻게 거뒀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네, 이 무역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토지 중요하잖아요. 예, 이 토지 제도는 어땠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이제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경제 활동들은 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렇게 네 분야에 걸쳐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저기 통일신라 시대 때 왜 그 토지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특산물 이런 것들을 적는 문서가 있다 그랬죠? 그 문서의 이름은 민정문서. 그렇죠? 자, 그 민정문서가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 통일신라 때 있었던 그 민정문서가 있었는데 이 민정문서가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요게 지금 쭉 올라와 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먼저 여러분들 토지 있죠? 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양안, 토지 대장이죠. 양안으로 양안. 그다음이 사람 숫자를 세는 거예요. 몇 명이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요거는 호적. 네, 양안과 호적이라는 것으로 이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정문서.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였잖아요. 요 민정문서가 이제 양안과 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충분해요. 요 정도만 양안과 호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조사되고 있다. 요 정도만. 요건 여러분들 조선시대까지 요 양안과 호적은요. 요거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요. 요거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끝.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역 활동을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제 요 파트가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시 이 고려하고 거래를 했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이쪽에 거란이 있고요. 거란이 있고 이쪽에 이제 여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고 여기 중국에 이제 송나라가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이 나라들과 거래를 한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둘 게 뭐냐면 당시는 이 화폐 체계가 어떤 거였냐면 은이에요. 은. 이 은이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선진국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당시 중국이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그 질서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은이 어떻게 갈까? 거란과 여진이요. 고려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고려에 지급을 해요.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자, 무엇을 뭐 여기서 이제 우리 농작물이든지 이런 걸 사가겠죠. 뭐를 지급한다? 네, 바로 은을 지급하는 거예요. 은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는 이 은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시 송나라에서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은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즉, 이 은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거란 여진을 통해 가지고 고려에 들어와 가지고 송나라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런 루트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어떤 무역 환경 중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 있었어요. 국제무역항.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 때 국제무역항은 어디였죠? 경주와 가까이 있는 곳 어디였습니까? 바로 울산항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고려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무역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국제무역항은 그 도시와 가까운 곳, 수도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경주가 수도였기 때문에 가까운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이 된 거고
고려시대는 여러분 수도가 어디예요? 개경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개경이 있으면 이게 이제 개경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개경이에요. 여기 이제 개경이면 개경 바로 옆에 여기 병란도라고 있어요. 병란도. 병란도. 자, 이 병란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성강 어귀 있는데요. 이 병란도는 당시에 국제무역항이었다. 국제무역항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루트로요, 여러분들. 이쪽 루트로 이렇게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요. 이때 이제 또 아라비아 상인들이 또 아라비아 쪽에서 페르시아 그쪽에서 아라비아 또 상인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많은 것들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알려져요. 어떻게? 바로 고려, 고려라는 이름이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당시 어떤 그 국제 무역의 어떤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 고려 시대 때도 국제적으로 아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개성 옆에 있었던 개경 옆에 있었던 바로 병란도 국제 무역항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토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토지 똑같아요. 여러분 고대할 때도 왜 경제 파트 할 때 그 수조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봤잖아요. 수조권, 그 지역에서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라 그랬어. 당시 공무원들의 월급 개념이라 그랬죠. 그 수조권 개념 어떤 토지가 있었나요? 관료전과 노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관료전과 노급 같은 개념이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똑같이 이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아가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그 토지에 나오는 세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조권과 관련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권. 자, 이 수조권과 관련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수조권과 관련된 토지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개국공신, 그러니까 나라가 맨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왕건이 너 일 열심히 했네. 알았어. 나라 세우는데 돈 많이 줬어. 자, 너 이만큼 가져가 라고 해서 토지를 줘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토지를 준다는 의미는 소유권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준다는 얘기는 너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네가 가져가. 국가 대신 네가 가져가 라는 의미야. 이게 네 월급이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 걸로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역분전이라고 있습니다. 역분전. 자, 말 그대로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준 토지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태조 왕건 때 지급되었던 토지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요. 전시과로 바뀝니다. 전시과. 자, 요거는 이제 경종 때 시행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전시과가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관리들의 어떤 등급 있잖아. 지금도 왜 공무원들 왜 1급, 2급, 3급, 4급 있듯이 과가 있어요. 그 과에 따라 가지고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것. 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예요. 밭전자 토지. 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임야예요. 산이에요. 산. 응? 산을 왜 줬을까? 산을 왜 줬을까, 여러분들? 토지 주는 건 이해가 돼. 거기서 이제 쌀 나올 테니까. 왜 근데 임야를 줬을까요? 때가 난방을 해야 될까 난방을. 그래서 임야를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시지야.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공무원들의 월급은 쌀하고 땔감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 때 전시과를 지급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역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국공신, 그 너 뭐 했어, 너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전시과는 뭐냐면 과에 따라서 너희들 등급에 따라서 나눠준 거야. 왕권이 어느 정도 좀 강화된 느낌 오시죠? 이 당시에는 너가 했어, 너 지분 너만큼 가져가야지 이렇게 준 거고 전시과는 넌 몇 급이냐? 몇 급이야? 넌 그 몇 급? 이렇게 여기 맞춰가지고 준 거예요. 보시면 태조 왕건 때 왕권 약했잖아요. 호족 연합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피해 숙청을 보잖아요. 그게 어느 왕 때? 광종 때.
그 광종 때를 지나고 나서 전시과가 시행이 되는 것. 뭐 이런 어떤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시과는요, 여기 이제 시정 전시과예요. 처음 시행된 전시과고, 뭐 시정, 개정, 경정 이렇게 바뀌어 나가지만 어쨌건 간에 관리들이 어떤 그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준 토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또 있어요. 수도권 관련 토지가 뭐가 있냐면 바로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공음전. 자,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음이에요.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음덕을 통해서 받은 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과는 여러분들, 이 전시과라고 하는 거는 과에 따라서 받은 거잖아. 그죠? 이거는 관료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관료, 공무원이야. 국가를 위해서 일했어. 그래서 받은 거야. 근데 공음전은 그런 토지가 아니에요. 공음전은 내가 관리 아니어도 돼. 내가 문벌 귀족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 5품 이상의 그 귀족 집안에 태어났어. 그럼 무조건 받는 거예요. 과거 관직 안 받아도 그냥 무조건. 왜? 우리 집안 빵빵한 집안이니까. 네, 그래서 공음전을 받는다.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네. 바로 이제 신문에 나올 겁니다.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월급 받는다.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다. 이거 뭐 이유 받는 이유가 뭐예요?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대통령의 딸이라서 이거 받는다. 아이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당시에는 벌어지고 있다. 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조권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개념, 소유권과 관련된 개념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그냥 뭐 살펴볼까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수조권 말고 여러분들 소유권과 관련된 그런 토지도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걸 정전이라고 그랬죠? 이건 바로 민전이라고 합니다. 네, 백성이 소유한 토지. 자, 이렇게 해서 수조권 소유권 관련된 토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 경제 활동 중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폐를 좀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폐. 자, 이 당시에 사용했던 화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는요, 건원중보라는 게 있어요. 건원중보. 건원중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이 건원중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철전이에요. 철전. 철전이 무슨 말이냐면 철로 만든 돈이라는 얘기죠. 철전. 요건 이제 성종 때. 여러분 아시죠? 최승로의 건이 시무 28조 건이 그 성종 때 최초의 철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원중보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유통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제대로 유통된 시점은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는 한참 뒤에요. 조선 후기 숙종 때 상평통보. 이때 가서야 이제 화폐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엔 거의 화폐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그저 현물 교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없는 농업국가예요. 자급자족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굳이 화폐라는 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면서 교환을 할 때 화폐가 필요했고 그때부터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어쨌건 건원중보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화폐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화폐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활구라는 게 있습니다. 활구. 네, 활구. 이 활구는 화폐 중에서도 이 활구는요, 은병이라고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은병이라고 합니다. 은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 우리 이 반도의 모양처럼 닮았다, 만도의 모양처럼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은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고액 화폐예요. 은덩어리예요, 은덩어리. 얼마 비싸요. 지금도 은덩어리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고액 화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송나라로 이제 가고 또 뭐 거란의 여진에서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이 됐겠죠. 은덩어리가, 그죠? 그런 활구, 은병이 있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통일신라 때 같은 경우에도 지증왕 때 동시 이런 거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동시전 만들었다고 했죠. 똑같아요. 여기도 그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 기관이 어떤 곳이냐면요. 예, 바로 경시서라는 곳이 있어요. 경시서. 자, 이 경시서는요. 바로 시장을 감독하는 네, 상행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예, 그런 기구로서 경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평창이라고 있어요. 상평창. 상평창. 항상 평평하게. 예, 바로 물가를 조절해 주는 그런 기구. 물가 조절. 물가 조절 기구. 그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어떤 그 경제 활동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시대 때 고려 시대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상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는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화폐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려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세, 무역, 토지, 활동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 파트 한번 살펴보죠. 사회 파트. 자, 이 사회 파트도 사실은 여러분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신분 제도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 파트에서 신분 제도, 과연 이 신분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에서 먼저 신분제를 한번 보죠. 자, 우선 여러분들, 자, 갑니다.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고려 시대 때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들? 네, 호족이죠, 호족. 호족이었고 여기 이제 육두품들이 합류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시간이 흘러갔어. 이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됐어.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애들이 이제 문벌 귀족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문벌 귀족이 되더라. 문벌 귀족. 우리는 이 문벌 귀족의 특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공음전도 받고요. 그죠? 공음전. 이거는 이제 잘 태어난 거야. 좋은 집에 태어난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땅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음서. 보면 알겠지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공음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건 토지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서는 뭐예요? 음서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두두 네, 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거 시험 보지 않고도 관제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참 좋아. 네. 바로 이런 어떤 그 공음전 또 음서 다 음자가 들어가는 거야. 예, 조상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하긴 뭐 요즘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의 관심,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또 중요하다며. 왜 그런 게 중요해지는지 정말 속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죠? 그것도 뭐 사실 그런 게 맞다면 그것도 현대판 공음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그런 게 규정되는 건데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어떤 사회복지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할 필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건 과거를 보면서 한번 현재를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공음전, 음서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지금은 없잖아. 라고 딱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뭐가 살짝 걸린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죠? 네. 그래서 공음전, 음서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벌귀족의 어떤 특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문벌귀족은 결국은 그 기득권을 놓치지 못하면서 결국은 무신,
무신들에 의해서 권력을 놓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무신들은 다시 몽골과의 싸움 과정에서는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원의 빌부터 성장하는 권문세족이 나오더라라는 거. 요게 이제 지배층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꼭대기 상류층 지배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요 귀족 밑에 여러분들, 요 밑에 또 하나의 층이 있었어요. 그 층이 뭐냐면 바로 중류층이라고 있었습니다. 중류층. 자, 이 중류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청에 있는 하급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하급 공무원들, 잡류. 그 다음이 남반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남반은 궁궐에서 근무하는 또 하급 공무원들. 그 다음이 군반은 직업 군인들이에요. 직업 군인들. 그리고 향리는 여러분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방안을 파견했는데 지방안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군과 속현과 향, 부곡, 소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세력이 바로 향리였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향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류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실질적인 지배층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바로 바로 지배층들의 어떤 모습들이다. 이들이 바로 지배층의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층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지배층,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급 지배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이제 양민이 있습니다. 양민이 있습니다. 자, 양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양민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양민이 좀 중요합니다. 양민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중요한 포인트 나와요. 양민 중에 여러분들 백정이 있어요. 백정. 자,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에이? 백정? 소 잡고 돼지 잡고 이거 갑바치 백정? 이 사람들이 왜 양민이에요? 천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들을 지칭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 고려시대 백정은요, 일반 농민들을 지칭한다라는 거. 이들이 바로 조세라든지 공납이라든지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고대도 그랬고 중세도 그랬고 그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농민들이 내는 세금을 조세, 공납, 역으로 일단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조세는 토지세고요. 공납은 특산물 내는 거고요.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대부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백정들이에요. 고려의 백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은 달라요. 고려의 백정은 일반 양민이고요. 조선의 백정은 천민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백정, 조선의 백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조선인의 사고방식, 조선인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조선 사람이야, 난 대한민국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의 어떤 시선 자체가 조선적인 사고방식, 조선의 시선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조선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백정, 네, 됐죠? 그 다음에 백정만 있느냐? 또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바로 향, 부곡, 소민들이 있어요. 자, 향, 부곡, 소민들이 있어요. 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향, 부곡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는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역모 혐의가 있다든지 강등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군현에서 떨어지는 거죠.
향부곡소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쨌건 간에 천민은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본다면 양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차별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차별을 받아요. 백정에 비해서. 예를 들면 세금을 더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예, 그 지역에서 꼭 살아야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천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향부곡소민은 천민으로 배웠어요. 그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향부곡소민은 천민이 아닌 걸로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또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또 바뀌어 나갑니다. 교과서도 바뀌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 향리 있잖아요. 이 향리가 배웠죠, 여러분들? 바로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으로서 바로 이런 향부곡소와 속군, 속현들을 관리, 감독한다. 관리, 감독한다. 라고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건 이제 피지배층의 모습이고요. 양민 말고요. 또 있어요. 이제 양민 말고 바로 천민. 천민이 있겠죠? 네, 바로 천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천민입니다. 천민에는 누가 있을까? 자, 이 천민에는 여러분들, 천민에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많은 게 누구냐면 노비들이 제일 많아요. 기본적으로 노비들이 가장 많다. 노비들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 뭐 고려시대 대표적인 노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 만적 같은 인물, 그죠? 네, 바로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이 있을 때 바로 신분해방을 외쳤던 만적 같은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노비들에게 적용되었던 원칙이 뭐였냐면요, 바로 일천즉천법이라는 거예요. 일천즉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이 천하면 바로 천민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노비가요. 이게 뭐냐면 분리를 해야 돼. 노는 뭐냐면 남자종이야. 비는 뭐냐면 가수 비? 죄송합니다. 네, 이런 아재기 가면 안 돼. 진짜 죄송합니다.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 비가 뭐냐면 얼굴 빨개졌어. 나 지금 지금 자, 이 비가 뭐냐면요. 네, 바로 여자종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남자종, 비는 여자종이야. 남자종이 비쌀까, 여자종이 비쌀까? 여자종이 비싸요. 아니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기 펫 강아지 파는 데 가셔가지고 암컷하고 수컷하고 강아지 살 때 뭐가 더 비싸요? 암컷이 더 비싸잖아요. 왜요? 새끼를 낳으니까. 똑같아요. 이 노비들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재산 취급이에요. 재산. 사람이 아니야. 재산이야, 재산.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당연히 여자종이 더 비쌀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프잖아요. 그죠? 신분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노와 비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이건 무조건 천민이겠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양민이야. 근데 엄마가 비야. 여자종이야. 이런 경우에 태어난 자식은 그럼 신분이 뭘까? 일천즉천. 한쪽이 천하면 바로 천민이에요. 즉 아버지가 양민이고 어머니가 여자종이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일천즉천에 의해서 천민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양민이고 아버지가 남자종이다? 똑같아요. 자식은 천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신분제가 구성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들 지금 뚜두둑뚜 이 사람들 있죠? 빠바빠 이 양민들과 이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피지배층,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피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더라. 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배층, 문벌귀족, 중류층, 그다음에 양민, 천민,
피지배층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피지배층들의 어떤 그 삶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피지배층. 자, 주로 이제 피지배층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제도들이 될 텐데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들의 어떤 조직들 중에서 향도라는 게 있어요. 향도. 향도는 뭐냐면요. 향초 내에서 있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매향 활동할 때 그 향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매향 조직이었어요. 매향 조직. 즉 불교, 종교예요, 종교. 불교. 매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니, 저희 가면 여러분 향 피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향을 피우는 어떤 그런 조직. 또는 그 향나무 있죠? 그래서 그 향나무를 바닷가에 이렇게 묻어두고 언젠가 좋은 세상이 오면 그 향나무가 떠오른대요. 뭐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그런 매향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을 향도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마을 단위로 향도라는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려는 불교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 신자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런 불교 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향도라고 하는 조직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아예 그냥 마을 공동 조직으로 그냥 굳어져요. 마을 공동 조직으로 그냥 굳어져요. 그래서 상, 장, 제, 례 뭐 이런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여기 이제 향도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또 여러분들 구휼제도가 있어요. 구휼제도. 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흑창이라는 게 있었어요. 흑창. 자, 흑창. 요 흑창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왕건 때, 태조 왕건 때 민생 안정 차원에서 왕건이 여러분 민생 안정, 호족 정책 그리고 북진 정책 요 세 가지 취하잖아요. 왕건이 이제 흑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요게 이제 의창 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요 의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조선 시대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요런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바로 춘대 추납 제도예요. 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요런 어떤 사회 조직들이 있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주로 이제 피지배층들의 모습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쭉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어떤 조직들 고려시대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흑창, 의창 이런 사회 조직.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실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를 좀 한번 볼 텐데, 자, 한번 볼게요. 고려 여성의 지위입니다. 여기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여성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성의 지위는 높다예요. 높다. 상당히 높아요. 가정 내 지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상속 있죠,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재산을 분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바로 균분 상속합니다. 균분 상속. 사실 여러분들 1991년도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 1991년도 이전만 해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분배에 있어서 그 자식들이 똑같지가 않았어요. 장남이 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전통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조선 후기, 양란 이후 조선 후기의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그게 현재까지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우리는요 아직도 여전히 조선의 사고방식, 조선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 현재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고려시대 때, 왜 고구려 시대 때 그 여러 나라 성장하면서 왜 서옥제 설명드렸잖아요. 장가 가는 거예요. 옛날만 해도 여러분 남자가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장자가 뭐라 그랬지 제가? 장자가 장인어른 할 때 장이에요. 장인어른의 집이란 얘기예요. 장인 집에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 가는 거예요. 그게 조선 후기 오면서 여자가 시집 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왜 이상하게 요즘도 이렇게 남녀가 결혼하면 왜 여자 집에서 막 이렇게 많이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왜냐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조선식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 이전만 해도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많아요. 아니 그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율곡 있잖아요. 이율곡이 여러분들 외갓집에서 잘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다 있으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재산 상속이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민법이 바뀌었죠. 91년 이후에 민법이 바뀌었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균분 상속이에요. 고려 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뭐 위에 큰 형이 있다거니 또는 큰 오빠가 있는데 나는 큰 형이야. 나는 큰 오빠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좀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법적으로 똑같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균분상속.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이 지위가 높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여성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아니 왜 설날이나 추석 때면은 왜 여자들이 다 남자 집에만 가죠? 지극히 조선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여성도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균분상 속에서 내 지분을 받았는데 나도 아버지 어머니 제사 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호적의 나이순. 나이순으로 딱딱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 후기만 해도 여러분들 호적의 남자가 우선이고요. 여자는 첫째라고 해도 첫 번째 올리질 못하거든요. 왜? 여자는 출가 외인. 그러니까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이거 지극히 조선 후기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우리 역사에서 아주 짧았던 시기의 사고방식이라니까. 그게 우리 전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배우셨으면 적어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설날에는 남자 집에서, 추석 때는 여자 집에서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순서를 한번 바꿔가면서 가는 것도 좀 이제 서서히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게 우리 역사에서도 있었으니까, 그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저도 제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쉽지 않겠지만 저 때만이라도 저는 좀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그게 아버지 제가 집사람 집을 먼저 가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역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역사 배웠으니까 그런 어떤 시도들 서로 좀 이렇게 평등한 어떤 모습들이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음서제도 있잖아요. 음서, 바로 이렇게 조상의 덕을 받아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음서도요. 외가 쪽 음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 그 조상의 어떤 덕을 받아서 관직에 나가는 뿐만 아니라 여자 쪽 집에서도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봐가지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건 여러분들 조선 전기까지 이어집니다.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회의 어떤 특징들, 사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네. 자, 여성의 지위의 모습들, 그다음에 농촌의 어떤 여러 어떤 조직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조세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에서는요, 뭐 역분전과 전식과 공음전이 있다는 거. 그래요. 이런 토지도는 고려시대 정말 중요한 특징들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죠. 역분전, 그다음에 전식과 그리고 공음전. 네, 기억해둬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무역 활동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이 병란도 국제 무역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사회 파트 볼게요. 네, 사회 파트에서는 뭐 여러분 여성의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여성의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완전 중요해요.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양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백정들이 일반 농민들이라는 사실, 요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려의 경제와 사회를 보시면서 느낀 게 뭐였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조선의 어떤 사고방식에만 너무 젖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고려시대 때 어떤 그런 모습들도 한 번쯤은 염두에 두면서 그 시대를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려의 경제사회 끝났고요. 자, 이제 고려의 문화 시작합니다.